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센스를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엿은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네. 아니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왜 목사발이 그래요? 무슨 누가 일이세요? 그랬어요? 이 시국에 어떻게 잘 지내요? 예, 뭐 그런 면에서야 배고파요. 힘들죠. 그런 면에서야 다 못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 지난주에 음식 엄청 많다더니 왜 배고파요? 그 다 먹었어요 한꺼번에? 그 마음의 허기인가? 육체 배는 부릅니다. 아, 정서적 허기. 영혼의 양식이 고프시군요. 맞아요. 영혼의 양식이 고플 때 별책 부록을 들으면서 으흐. 지식과 상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팟빵 메인에 한 나흘 동안 올라가 네, 있었는데 추천 팟캐스트로 올라갔었죠.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순위가 막 급상승했다가 지금 또 이제 거품이 빠져가지고 급하강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희일비 했었죠. 1위 올라가면 막 좋아하고 막 1위 떨어지면 슬퍼하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 번씩 들어와 보셨던 분들이 이전 에피소드도 좀 다시 들어보시고 하면서 저희와 함께 성장해 나가시면 좋겠네요.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듣고 계시면은 나가지 마세요. 맞아. 조만간 저희가 구독자 수 몇 명 돌파 이벤트 이런 걸 할지도 몰라요. 잘 버티고 계세요, 여러분. 볼 일 있으시면 볼륨 줄여놓고 그냥 계속 플레이는 시켜놓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여러분의 관심으로. 그래요. 뭐 이렇게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요, 마음에 드는 것만 써주세요. 저는 악플 금지. 마음에 드는 상처받기 거, 싫어서. 잘하는 거 이런 거 칭찬해주세요. 저희 더 잘해볼게요. 마음껏 댓글 쓰시고 후원금 해주세요. 후원금 후원금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이제 더 많이 들어주시겠죠?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달까지는 저희가 육체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번 달에 새로 다룰 대주제는 바로 역사입니다. 와. 저희가 처음으로 역사 관련해서 준비한 주제는 선거와 투표입니다. 선거와 투표의 역사에 대해 다룰 건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고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선거와 투표를 한번 다뤄보자 라고 생각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부터 기존의 만 19세 이상 그 선거 연령에서 만 18세 이상 선거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바뀌어서 맞아요. 만 18세 이상 그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거와 투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선거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읊겠습니다.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을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이죠. 그 선자는 가리다 뽑다 할 때 선이고 거자는 행할 거, 뭐 거사, 의거 할 때 그 거자예요. 그러니까 뽑는 일이라는 얘기고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 그런 표라고 합니다. 투표가 한문으로 던질 투의 표거든요. 근데 표를 던진다는 건데 이거 꼭 던져야 되나요? 이게 원래 뭘 던질 때는 약간 이게 돈을 낼 때도 돈을 이렇게 드리는 건 괜찮지만 만약 돈을 던졌다 그럼 막 싸움 나잖아요.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꼭 던져야 되나, 뜻이 있다면 뭔가 던진다는 의미는 강력한 의사표명, 아니면 던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 돈을 잘 드리면 다시 주세요 할 수 있지만 돈을 확 던지는 순간 이제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다, 좀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던진다는 의미를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전에 뭐 알고 보면은 그 투표라는 거 할 때 네. 팻말 같은 거를 던져서 결과를 냈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통 말의 어원을 보면 네. 그 행동 자체에서 온 경우가 많으니까 투표라는 게 뭐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됐는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자 어인데 네. 그 실제로 투표하는 지금은 우리가 종이에다가 적어서 투표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쵸. 아니면 거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익숙한데 네. 실제로 투표가 처음에 이런 어휘가 생길 시절에 뭐 표딱지 같은 뭐 아니면 이렇게 뭘 던졌을 거다. 장기말처럼 생긴 이런 뭐 작은 이런 찬성 반대가 그려진 이런 걸 던져서 표현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심장에 빡 꽂히게 하는 거야 던져가지고. 뭐 하여튼 요즘도 왜 이렇게 후보자의 심장에? 누구누구의 뭐 이런 의견에 나는 한 표 던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 던지는 투표 네, 계속해야겠습니다. 네. 선거를 할 때 저희가 수단으로 투표를 사용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투표가 선거의 하위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을 개정한다 이러면 이제 국민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하죠. 또는 어떤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 같은 거를 짓는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한테 의사를 물어볼 때 주민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대표를 뽑는 것을 선거라고 하고요. 헌법 개정이나 폐기물 처리장은 대표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투표라고 부르게 되죠. 투표는 방법적인 면인 거죠. 네. 그렇죠. 방법적인 면인 거죠. 네. 이제 투표는 선거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제가 비유 드는 거 좋아하는데 네. 잘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선거는 한식이라고 치고 투표는 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식 조리를 하려면 음식을 삶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꼭 음식을 삶는 것만이 한식 조리에 필요한 게 아니라 뭐 굽기, 찌기도 있으니까. 그리고 삶는 게 꼭 한식 조리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양식, 중식에도 쓰일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수단이기도 하고 각각 독립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와 투표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커플이죠. 바늘과 실 같은 존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누가 처음 이 말을 썼는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뭐 누가 이런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누가 이런 말을 써서 유명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피타고라스. 지금 막 그냥 던진 아무거나. 거죠. 진짜로 그런 건 아니죠. 어느 주제에도 안 빠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아, 혹시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분이죠. 플라톤 이분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토 뭐 이쪽에도 가능성 있겠다. 근데 투표도 제가 투표는 그 민주주의의 뭐지? 그러니까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투표도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도 같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선거와 투표는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민주주의 참정권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있다면 두 가지 꽃이 피는 거죠. 네. 선거는 암꽃이고 투표는 숫꽃 정도로 하겠습니다. 메이크 하프 센스 정도로 봐드릴게요. 네. 네, 참정권을 대표하는 게 선거하고 투표인데요.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참정권을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뭐 이런 것들로 규정하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와 투표의 역사, 즉 민주주의 참정권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와 투표가 있으려면 민주주의가 시작돼야겠죠. 근데 전근대 대부분의 나라가 군주주의, 전제군주제여서 민주주의가 꽤 나중에 시작됐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일찍 시작됐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부르죠.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때는 기원전 4에서 5세기 정도고요. 그러니까 약 2500년 전이죠. 그리스에 도시국가라고 불리는 폴리스가 100개가 넘게 있었는데 아테네를 제외한 대부분의 폴리스는 땅을 많이 가진 귀족이 정치를 주도했고 아테네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평민들이 농업이 아니라 포도주하고 올리브유 등으로 해상 무역을 활발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부유해진 평민들이 나도 정치에 끼고 싶어, 그래서 정치에 끼어들고 싶어 하고 귀족들도 아테네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 부유한 평민들을 저지시킬 수 없어서 평민들이 점점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아테네 인구수가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25만 명이면 지금 경주시 인구 정도 될 겁니다. 민주주의라고는 하는데
전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 3만 명? 뭐 해서 5만 명까지도 잡는데 3만 명의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나 외국인이나 노예는 제외됐어요. 일단 민회라는 게 있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민회가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부르다라는 말의 합성인데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모여도 되겠죠. 3만 명 정도가. 하지만 이제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민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법안도 표결하고 고위직 공무원도 선출하고 정족수는 6,000명이 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6,000명이 있어야 일단 발의를 하고 표결에 넘겨서 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10,000명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거잖아요. 한날 한시에. 네네네. 그 지금처럼 방송 시설도 없고 한데 네. 뭔가 토론을 하고 하려면 장난 아니었겠네요. 그러게요. 조용히 하면은 뭐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 저희 중세 성당 이런 데 가보면 건축물로 어떤 사람이 말한 음성을 증폭시켜서 음향적으로? 예, 음향적으로 증폭시켜서 했던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언덕에 모였다는데 저녁이나 돼야 들리지 않을까 아니면 되게 조용히 있었나? 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마이크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하긴 뭐 연극도 하고 이랬으니까 뭐 방법이 있으니까 했겠죠. 하여튼 궁금하네요. 아니 뭐 성악가처럼 발성을 했다거나 제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웅변 여러분 이연사 뭐 이런 거 웅변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닐까요? 두 분 잘하시네. 예, 그걸 이제 민회라고 불렀고요. 네. 그다음에 평의회가 있었습니다. 평의회는 민회에 모인 사람 중에 제비 뽑기로 500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법안 작성하고 행정직 관리하고 외교 업무 수행하고 뭐 지금의 입법부 같은 개념이었다고 해요. 제비 뽑기면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민중법원이 있었는데요. 판사는 없고 지금의 배심원처럼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민중법원도 시민들 중에서 제비 뽑기로 6,000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이죠. 시민들 중에 또 제비 뽑기로 600명을 뽑았고 근데 군사나 재정 같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데는 민회에서 100명을 따로 뽑았다고 합니다. 선거로 뽑았대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초기 민주주의는 추첨제였던 거죠. 어떤 선거라기보다는 누구나 갑자기 입법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점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질을 특별히 검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후보에 될 수 있는 사람을 성인 남자로 한정했다는 거는 네. 그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자질이 된다라는 의미도 되겠네요. 예, 물론 이 당시에 누구나는 좀 돈 많고 부유한 뭐 귀족층이 주였겠지만 뭐 어쨌든 예, 그렇죠. 후보군 안에서는 추첨으로 뽑았으니까. 그랬을 때 여자들도 투표했나? 아니요. 안 했어요. 이제 성인 남성만 모였다. 안 했죠? 네. 여자분들은 투표를 굉장히 나중에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행정직의 임기는 1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만 명의 시민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공무원 같은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중임은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에 바로 1년 뒤에 또 딴 사람이 나와서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걸로는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독재자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래서 훗날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투표로 미리 쫓아냈답니다. 네. 그래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도자기 파편을 도편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조개 껍질에다가 미래에 저 사람이 독재자가 될 것 같다 하면은 그 이름을 써가지고 냈고 6,000표가 넘게 나온 사람은 10년 동안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서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싹 합니다. 짜고 너네 제 이름 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봐요. 도편도 그 조개 껍질 이런 거면 네. 이렇게 던졌을 거라고요. 던졌을까요? 투표. 던졌네요. 던지면 던졌어요. 깨질 것 같은데. 깨지면 무효. 심장에다 던져서 안 깨지게 한 거예요. 심장이. 왜 이래. 자,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5세기 로마에서도 투표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당시 로마는 그 왕이 없던 공화정 국가였어요. 왕이 있었다가 공화정으로 바뀌었는데 시민들이 권력을 나눠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물론 실제로는 귀족들이 큰 정치 영향력을 가졌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투표제도 때문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투표는 재산이 많을수록 행사할 수 있는 투표도 한 장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은 한 표인데
재산이 많으면 2표, 3표 이런 식으로 한 명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평민이 숫자가 많더라도 부유한 귀족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투표 순서도 오늘날하고 다른데요. 이 당시 로마는 재산을 기준으로 나눈 4계급 중에 제일 부자들이 먼저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급은 아직 투표를 안 했는데 결과를 공표해버립니다. 왜냐면 1등 계급 표만으로 전체의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1등 계급에게 유리한 의제는 이미 1등 계급이 투표해서 공표하는 순간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나머지 계급들은 그냥 기다리다가 허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은 투표권이 있었지만 귀족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항거하던 평민들이 언덕에 모여 올라가서 오늘날로 치면은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업의 의미는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는 전성기의 대제국이 아니라 주변의 이민족 국가와 수시로 대립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평민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귀족 대표가 언덕으로 올라가서 평민회하고 호민관, 보호할 호의 백성민 벼슬관, 그러니까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란 뜻이죠. 호민관이라는 직책을 만드는데 협의합니다. 호민관은 1년 임기였고요. 평민회에서 투표로 뽑았는데 귀족들의 모임인 원로원에서 결정한 내용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권리가 생겼네요. 그렇죠. 거부할 수 있다니. 물론 까다로웠겠지만. 네. 이렇게 아테네와 로마 공화정은 둘 다 시민 한 3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국가이고 왕의 독재를 싫어해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테네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에게 정복당하면서 민주주의가 끝났고요. 로마는 점점 발전해서 영토를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영토를 키워나가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몰락하게 되는데 나라가 커지니까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해야 됐는데 이게 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었고 또 빼앗은 나라 사람들에게도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새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기존의 로마에서 하던 방식대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뜻이 다른 정치 세력이 내부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원로원이나 평민회는 그걸 해결을 못했대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 혼란을 잠재울 강력한 존재를 원했고 결국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가 등극하면서 약 500년간의 공화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나라가 왕정이었죠. 왕이 통치하는. 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선거권과 투표권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잠깐 심어졌다가 이제 뿌리째 뽑혔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씨앗이 심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서 오늘날 저희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먼저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국에는 왕이 있었지만 의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가 있기는 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왕이 바로 결정을 딱 내리면 좀 독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구성된 의회를 불러서 의견을 구하는 척 하는 겁니다. 1166년에 태어난 영국의 존 왕은 국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귀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의회가 반발하고 결국 내전이 일어납니다. 1215년에 왕이 패배했어요. 패배한 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법에 따라 하겠다는 조항에 서명하는데 이게 대헌장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대헌장을 라틴어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요. 네. 마그나는 그 매그너스, 크다, 뭐 큰, 대 이런 뜻이고 그 카르타는 그 파피루스 있잖아요. 종이가 아직 없던 시절에 종이 대신 쓰던 거. 그러니까 큰 종이? 그 종이에다가 헌장이라는 거를 써놨죠. 헌장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가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의회를 무시하는 왕이 계속 나왔고 청교도 혁명이 결국 일어납니다. 1600년생 왕 찰스 1세는 법과 의회를 무시하고 세금을 거두었었고요. 결국 1628년에 영국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는데요. 그 청원서에 적힌 내용이 불법적으로 국민을 체포하지 말 것, 국회 동의 없이 과세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찰스 1세는 청원을 승인했지만 뒤끝이 있었던 거죠. 1년 후에 의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동의해야 과세도 하고 뭐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의회 동의 받기 싫으니까 의회 자체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꼼수 진짜. 그러다가 1640년에 스코틀랜드하고 전쟁 준비를 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1년 만에 의회를 소집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했구나. 그렇죠. 의회는 소집된 김에 왕이 의회를 마음대로 해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생겨서 찰스 1세의 군대하고 의회의 군대가 결국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2차 내전 끝에 결국 의회가 이겼습니다. 의회는 찰스 1세 처형을 투표에다가 붙였고 한 표 차이로 왕이 처형됐습니다. 와. 의회의 군대라는 건 그러면 그 귀족들이 갖고 있는 군대였겠네요. 그렇죠. 의회에 군대가 있다는 건 사실 지금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요. 지금은 그렇죠. 의회가 귀족이랑 성직자들이 주로 의회에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사병이었겠네요. 그러면 왕의 군대는 그때 유럽이 다 봉건제도에 있었으니까 각자의 그 군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병 개념이었겠네요. 이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유는 찰스 1세 왕과 맞섰던 세력에 청교도 신자가 많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찰스 1세를 처형한 다음에 영국은 왕이 없는 공화정을 실시하게 됐고요.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호국경, 이 호국경이 뭐냐면 오늘날의 대통령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 원수. 호국경이 지킬 호자에다가 나라국, 경, 벼슬경. 그래서 네. 나라를 지키는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네요. 뭐. 근데 왕을 죽인다고 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을걸요? 맞아요. 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호국경은 그 뭐지 왕 대신에 네. 그 뭐라고 하죠? 그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섭정. 정치하는 거 있죠. 그 섭정하는 사람이 호국경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어렵다. 맞아. 왕자의 게임이 생각난다. 아무튼 오늘날의 국가 원수에 이르는 호국경에 올리버 크롬웰이 취임하게 되고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네. 크롬웰은 굉장히 청빈한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래서 국내 통치에 종교적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주령, 금연령, 도박도 못하고요. 극장 공연 금지, 노래, 춤도 금지, 찬송가만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나 그때 태어났으면 너무 혁명했어야 삭막하다. 되네. 혁명. 난 혁명파다. 청교도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묵사발림 같은 시민들은 예전 국왕 시절을 그리워했다고 해요. 왕이 그립다. 국왕이 명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론이 도니까 크롬웰은 의회를 해산시키고요. 군부 독재 하에 종신 호국경이 돼서 죽을 때까지 통치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죽을 때 후계자를 지목할 수 있게 개헌해서 크롬웰이 죽은 다음에는 셋째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아버지 사후의 호국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왕정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고 후계자도 자기가 지명하고 뭐가 달라 이거. 그 한 사람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권력 욕구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특별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아들인 리처드는 근데 1년도 안 돼서 축출당해요. 그리고 아까 처형당했던 찰스 1세 왕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해서 왕정이 복고됩니다. 한 25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사망했고요. 그 다음은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또 이 제임스 2세가 또 의회를 무시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사위 윌리엄에게 가서 영국 왕이 돼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그 딸하고 사위한테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돼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위인 윌리엄이 군대를 딱 이끌고 오니까 제임스 2세가 외국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은 공동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왕을 바꿨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국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왕을 처형시키고 공화정 독재를 겪고 또 다시 의회를 무시하는 왕정을 또 교체하고 그래서 영국 의회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왕은 상징적으로 있되 권한은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689년에 메리 윌리엄 국왕 부부에게 문서를 줍니다. 문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정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민에게는 신체의 자유와 청원권, 선거권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리 윌리엄 국왕 부부는 이 문서에다가 서명을 하게 되고요. 이 문서의 선언을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권리장전이군요. 네, 장전은 뭐 총장전하는 거 아니고 장자가 그 글장, 문장 장이고요. 저는 법을 뜻합니다. 그 뒤로 영국은 지금까지도 왕은 있지만 군림하지 않는다
라는 입헌군 주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리장전에 선거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남자 중에서도 귀족과 부르주아들을 의미하는 걸로 전 국민의 1% 정도였다고 해요. 자, 그 다음은 프랑스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는 삼부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중세 근대 대표 모임으로 3가지 신분이 참석합니다. 성직자들, 귀족, 평민. 그러니까 성직자의 대표, 귀족의 대표, 평민의 대표가 참석하는 거예요. 1302년에 시작됐지만 왕권이 강할 때는 또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삼부회가 열리면 왕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강할 때는 열리지 않다가 1789년에 루이 16세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또 세금이에요. 결국 돈이네요. 네. 루이 16세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성직자와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걷고 싶어서 175년 만에 삼부회를 소집했습니다. 175년 만에. 네, 175년 만에 열었어요. 허허. 삼부회는 성직자 대표 300명, 귀족 대표 300명인데 평민 대표는 600명보다 많았대요. 그래서 평민이 유리한 경우에 한 명이 한 표씩 행사를 하면 평민이 투표해서 이기겠죠. 네. 그런데 삼부회 투표는 신기하게도 신분 계급당 한 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 계급이 있으니까 표가 총 3표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성직자랑 귀족들은 세금을 내기가 싫겠죠. 다수결로 자기들이 이겨버리네. 네. 세금 내기 싫은 거 2표. 평민 대표 전원이 찬성해도 1표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평민 대표가 제안을 합니다. 모두 1인 1표로 투표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획기적인 제안이네요. 그렇죠. 사람 하나가 돈을 얼마나 가지느냐, 권력을 얼마나 가지느냐, 내 계급이 무엇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2당 1표를 주장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 위험한 발언이네.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이네. 목숨 걸고 했겠죠. 맞아요. 당연히 귀족하고 성직자들은 반대하죠. 그리고 평민 대표는 농성을 시작했는데 결국 회의장에서 쫓겨나고 베르사유궁 안 테니스장에서 농성을 계속합니다. 왕과 귀족들은 농성하는 평민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고요. 궁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쫓겨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에 불만이 많았던 시민들은 파리에 있는 병기창,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주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상범이 갇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점령합니다. 바스티유 습격 소식은 전 프랑스로 퍼지게 되고요.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영주하고 귀족들이 살해되고 토지대장이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걸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죠. 네네. 그 시민들의 대표들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권리 선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조하고 3조가 저는 좀 와닿아서 이때 이미 우리가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권리가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조하고 3조만 읽어볼게요. 1조는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이고요. 3조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때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천부 인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인권은 그 태어난 권력이나 태어난 신분과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다.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문서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까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 아테네와 로마의 민주주의가 그 한동안 사라졌다가 여기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제국주의 통치를 한 75년 정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후에도 전 국민의 80% 정도는 여전히 투표권이 없었다고 하니 투표권은 그 일부 부유한 세력들의 정치 수단이었습니다. 참정권 확대 운동의 시작을 1838년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참정권 확대 운동의 시작으로 봅니다. 19세기 영국은 이제 산업이 발달해서 지방의 인구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됐고요. 지방의 사람들이 도시로 오게 되니까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당시에 선거구에 투표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정부가 선거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1000만 명 인구 중에 한 40만 명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4%. 네, 4% 정도 있었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투표권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야 우리도 드디어 투표권을 가지나 보다 했는데 1823년에 선거법 개정이 있었고 40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투표권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투표권자는 재산을 기준으로 중산층에게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 투표권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참정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838년에는 보통선거, 비밀선거, 선거구의 공평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담은 인민헌장을 내걸고 광범위한 정치운동을 전개했고 12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42년에는 더 많은 325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제출했는데 또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1848년 570만 명의 서명 청원을 제출했습니다만 또 거부당했습니다. 아하. 그리고서도 훨씬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한 번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투표권을 달라라고 청원을 해서 의회에서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수없는 시도 끝에 마침내 1867년에 2차 선거법 개정이에요. 그때 도시 임금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투표권자가 25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민헌장을 내걸고 정치운동을 한 거 아니면 1842년에 서명을 담은 청원을 제출하고서 한 25년,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투표권을 얻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20년 정도 뒤에 1884년에는 3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고요. 농촌, 광산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18년에 21세 이상 모든 남자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투표권이. 1차 대전 끝나고 받았네 그러면. 그렇죠.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저희가 지금 놀러 가는 날 뭐 음.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가졌던 적이 있으니까 그게 근데 이 투표권 한 장 찍는 권리를 받는다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던 거죠. 이게 지금 남자만 이야기한 거고요. 남자 말고 투표권을 진짜 받기 힘들었던 계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누구 얘기할까요? 혹시 여자들. 예, 여자들하고 노예. 계층. 노예, 그쵸. 음. 흑인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투표권을 받았고 흑인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흑인들이 노예로 있었던 곳은 초기 미국이었죠. 그 미국에서 1865년에 미국 남북전쟁이 북쪽의 승리로 끝나면서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북쪽은 노예제도를 반대했고 남쪽은 노예제도를 찬성했죠. 그래서 1865년에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다음에 5년 뒤에 1870년에는 헌법이 개정되면서 흑인들도 참정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어떻게 보면 노예 해방된 것도 기쁜데 5년 만에 참정권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이제 그 187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흑인들한테 참정권을 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법이 그렇다는 거지 네. 각 주에서는 자신의 주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노예제도에 찬성했던 남부 지역은 흑인들이 투표하는 거를 보기 싫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꼼수 썼구나 또. 그쵸, 꼼수죠. 세금을 내야지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투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1890년에 투표세가 $2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당시에 흑인들은 생계조차도 어려워서 투표세는 감히 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투표세를 내지 못했었는데요. 1964년에 투표세는 헌법 개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유지하는 주도 있었고요. 1966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표세가 있던 시절에 투표세를 내면 흑인이 투표할 수 있었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문맹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문맹법이 뭐냐면 투표하려면은 읽기 쓰기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취지였는데 흑인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통과를 못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을 보면 백인 중에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문맹률도 높았는데. 네. 그래서 이 시험에 백인들도 통과를 못해서 투표를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백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구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이른바 할아버지법인데요. 네. 할아버지법이 뭐냐면
1866년 이전에 투표권이 있는 자의 후손은 문맹법의 시험을 면제한다였습니다. 헐. 네. 근데 1866년에는 백인들만 이미 투표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실제로 모든 백인들은 어차피 백인들은 하는 네, 거. 투표가 가능하게 하려는 거였다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이네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투표하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음. 1912년에 할아버지법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고요. 문맹법은 필기에서 구두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흑인들이 좀 필기는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어려웠겠지만 구두 시험으로 바뀌면 투표를 좀 했을까요? 아닙니다. 흑인한테는 문제를 어렵게 냈다고 합니다. 하하. 아, 진짜 너무 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다 썼어. 아, 훈민정음이 대단한 거야. 그렇죠. 마침내 1964년에 문맹법도 투표세처럼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부의 인종차별은 계속됐고요. 흑인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총 3차에 걸쳐서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평화행진을 했습니다. 평화행진을 한 끝에 1965년에 연방투표권법이 통과돼서 당시 존슨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요. 이때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박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미국 흑인에 대한 차별은 네, 그렇게 법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진짜 오래 갔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렇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그 그린북이란 영화였어요. 네, 흑인 피아니스트가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뭐 백악관에도 초청되고 이런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러시아에서 뭐 공부했다던가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 내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인기는 많으나 그 사람이 그 남부 지역에 피아노 연주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오를 결성해가지고 피아노 연주 투어를 하는데 그게 배경이 1960년대인데도 남부 지역에서 극적인 장면들이 뭐가 나오냐면 흑인과 백인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따로따로. 운전사가 백인이거든요. 그 이탈리아 출신의 백인 운전사가 그 따라다니는데 네. 백인 운전사가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따로 있고 흑인이 출입이 안 되는 식당 이런 데가 많고 그래서 그 흑인 피아니스트가 유명하고 막 이러니까 연주는 하는데 대저택에서 연주를 한 다음에 집주인이 이 피아니스트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아 네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은 저기 있어 하고 가르쳐 주는데 밖에 마당에 되게 허름하게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연주하는 건 괜찮은데 네. 연주하기 전에 밥 먹으라고 하면서 트리오의 다른 멤버들과 운전사는 식당 안에서 밥 먹게 해주면서 피아니스트한테는 그 주방 저 뒤쪽에 있는 창고 같은 데에 거기를 대기실이랍시고 주면서 거기서 밥을 갖다 주겠으니까 거기 가서 먹어라 아니면 흑인들 식당이 저 밑에 다른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고 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1960년대까지도 그런 남부에는 좀 흑인과 백인을 격차를 두고 생각하는 차별하는 게 만연했으니 그러니까요. 투표권 얼마나 주기 싫었겠어요 그 사람 백인들이. 그러니까 결정권 자체를 주는 걸 그렇죠. 주기 싫은 거야. 자기들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성들은 그거보다도 한참 뒤에 투표권을 갖게 됐다는 슬픈 현실. 네. 이때 연방투표권법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네. 선거 자격을 한정하거나 투표에 필요한 요건, 표준, 관행 또는 절차를 요구하는 걸 금지했고요. 인종이나 얼굴색 때문에 미국 시민 권리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해도 남부의 주들은 계속 또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항이 포함됐냐면 역사적으로 흑인 참정권을 방해했던 주들은 선거법이나 정책을 변경하려 하려면 연방 법무부나 연방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법적으로 좀 보장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네요. 그렇죠. 자, 흑인 참정권까지 이야기했고요. 네. 다음은 드디어 여성 참정권입니다. 네, 여성들도 참정권을 받기가 선거권, 투표권 얻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너무 나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됐어. 뭐 아니 이런 어려운 거 영국이나 질문하는 게 프랑스 뭐 이런 데 어딨어요. 아니 그냥 얘기할게요.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건 알 수 좀 없을 쉬운 거 물어봐. 그냥 때려 맞추는 거지 뭐. 그냥 할게. 우리나라. 네. 자,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뉴질랜드고요. 1893년이었습니다. 그 케이트 shepherd라는 인물이 이 역사상 최초의 여성 참정권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뉴질랜드 달러 10달러에 그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오, 신사임당처럼 지폐에 얼굴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때 뉴질랜드는 영국 쪽 그 뭐 그쪽 아니었나? 맞아요. 음. 그 케이트 shepherd, 케이트는 영국에서 당시 식민지인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고요. 아하. 뉴질랜드 역시 영국처럼 여성 차별이 심했습니다. 당연히 여성에게 투표 너무 강조했어. 당연히. 맞을 것 같아. 왜 도리. 좋았는데? 당연히 네. 그냥 그런 거 있는 거 좋지. 그래. 살려. 좀 조금 어깨 당연히 톤이 여성에게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트 shepherd가 1888년에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당연히 거절당했죠. 1891년에 9,000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거절당했죠. 1892년에 2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해줬을까요? 거절. 거절이죠. 당연히 거절. 그렇죠. 1893년에 뉴질랜드 성인 여성의 절반인 32,000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마침내 여성 투표권이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아. 제출한 청원서 중에 가장 긴 청원서는 무려 23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230m 두루마리로 한 사람이 들지도 못하겠다. 아 그래서 뭐 수레에다가 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뭐. 아, 제가 궁금해가지고 뉴질랜드의 여성 참정권을 네. 얻어내는데 주역이었다는 그 케이트 shepherd라는 사람의 얼굴이 궁금해가지고 네. 뉴질랜드 그 화폐를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아주 강단 있게 생기셨네요. 뭔가 긍정적인 기운이 뿜뿜. 생긴 걸로요? 관상 보시는군요. 뭐랄까, 그러니까 여기에 실으려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표정도 그렇고 어깨 탁 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왠지 그 얘기를 당당한 모습. 얘기를 듣고 사진을 보니까 참 당당해 보이고 좋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밑에 같이 나오는데 1883년에 아까 그 선거권 참정권을 따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성의 피선거권은 1919년에 얻어졌대요. 여성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 네, 그러니까 투표권과 피선거권 사이에도 엄청 간격이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정권을 온전히 다 받은 건 아니고 뽑을 권리만 그때 받은 거네요. 맞아요. 투표권만 받은 거죠. 네. 아까 영국에서 1818년에 21세 이상 남자면 투표권 갖는다 기억하시죠? 영국에서도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영화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유후. 그래서 영국에서 있었던 여성 참정권 관련된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서프러제트고요. 좀 낯선 제목이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2015년에 개봉한 사라 가브론 감독의 서프러제트라는 영화입니다. 서프러제트는 무슨 뜻이냐면 서프리즈가 영어 단어로 투표권, 선거권, 참정권이라고 해요. 서프리즈 그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프리즈 뒤에 ETTE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뭐 이렇게 발음하나요? 네, ETTE. 근데 그게 이제 여성형 어미인 거예요. 그래서 서프리즈가 투표권이고 그 뒤에다 여성형 어미를 붙여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는 사람 그런 운동을 서프러제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 참정권 운동가. 파생어구나 그냥. 네. 네네. 그러니까 투표권에다가 뒤에다가 뭔가 여성을 나타내는 어미를 붙인 거죠.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세기 초 영국의 세탁 공장 노동자인 모드 와츠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자예요. 이름이 모드예요. 여성 차별을 겪지만 뭐 그냥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사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여성 투표권을 주장하는 서프러제트 운동가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들이 막 유리창을 깨면서 막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이런 걸 해요.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의회에도 가보고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증언도 하게 되고 그때 여성 참정권 운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성 참정권 권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투쟁법이 굉장히 과격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투표를이라고 외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거리에 창문을 막 깨요. 지금도 누군가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가게의 창문을 막 깨버리면 아마 좀 이상하게 보고 경찰이 바로 잡아가겠죠. 너무 과격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뭘 하냐면 우체통에다 폭탄을 넣어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우체통이 폭발해요. 폭탄 테러네요. 네. 우체통에 있는 것들 어떡해. 그럼 다 사라지죠. 그렇죠. 우체통에다 폭탄 넣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맞아요. 너무 이기적이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몇 주째 우리 심정은 이해하지만 곤란한 일이 심정은 이해하지 너무 생기고 있어요. 가격해. 안 돼. 그리고 그 공무원의 별장에도 폭탄을 설치해서 막 터트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격한데 폭탄이 네. 엄청 큰 폭탄인가요? 정말 그렇죠. 사람이 있었으면 인명 정말 피해가 크게 목숨을 날 수 잃었을 있는. 것 같은. 예. 와.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하냐고 하면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약간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개무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고요? 개무시한다고. 아까 그 이름 써서 했던 거 뭐죠 그거? 서명 운동. 네네네. 그런 거 뭐 가볍게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죠.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좀 과격해진 보여줘야 거죠. 근데 이 영화 보면 되게 슬퍼요. 영화 보셨어요? 나중에 되게 슬퍼. 맞아요. 슬퍼요. 예, 유명한 영화예요.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인권 운동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 운동이 대부분 하다 자기들의 의견을 아무도 듣지 않으면 그것을 좀 과격한 방법으로 일단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그렇죠. 많이 발전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그 여성 참정권 운동도 그런 맥락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잡혀가겠죠. 경찰한테 잡혀가서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단식 투쟁을 하는데 간수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그 억지로 코에다가 튜브 꽂고 막 음식물 넣는 장면도 나와요. 네, 밥을 죽으면 안 굶으니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초점 무조건 관심이 끌리는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반대로 여성들은 폭탄을 쓰든 어떻게든 유리창을 더. 깨든 뭔가 눈에 띄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여성운동가들은 계속 청원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영국에 더비라고 부르는 경마 경기가 있는데요. 1913년 6월 4일에 아까 그 주인공 이름이 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드 와츠. 주인공인 모드하고 동료인 에밀리 데이비슨이 더비 경기가 있는 경마장으로 향합니다. 그 주인공의 동료 에밀리는 관중하고 말이 달리는 경기장 사이에 이제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 관객이 말이 다니는 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네. 펜스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말이 달려오는데 뛰쳐나가서 달려오는 국왕 소유의 말에 치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에 치여서 4일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약간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 말과 충돌하기 직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이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영화에서는 외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데 여성에게 투표권을 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말에 뛰어들어서 치이는 걸로 나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분신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심정이네요. 그렇죠.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장면이 실제 장면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보고 싶지 좀 않네요. 멀리 찍어서 가까이 보이진 않는데 너무 잔인할 것 이제 말들이 달리다가 사람이 뛰어들어서 막 말들이 넘어지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모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온 전 세계에 다 이목이 집중되고 막 카메라랑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노린 거거든요. 국왕도 참석하고 그렇겠죠. 하니까. 그 중계가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밀리 데이비슨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여들어서 여성 참정권을 위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런 희생에도 얻을 수 없었던 여성 참정권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여성들이 사회에서 남자들의 일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남자들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여성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고요. 마침내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요. 30세. 네. 10년 뒤인 1928년에 남성과 똑같이 21세 이상부터 여성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참 투표권을 얻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여성 투표권, 참정권 이런 거가 됐던 자막으로 연도 있잖아요. 그게 쫙 올라오거든요. 다 나와요. 다 여성 네. 참정권이 이제 언제 얻어진 시작됐는지. 나라들이 그렇죠, 몇 그렇죠. 년도에 어느 나라 몇 년도 어느 나라 이렇게 약간 헌정하는 게 있네요. 맞죠. 그런 게 있어요. 이 영화는 근데 오래된 영화가 아니었어요. 영화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목이요?
서프러제트. 서프로제트. 방금 묵사발님이 말씀하신 각 나라별 여성 참정권 획득 연도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1893년에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받았고 그 뒤로 쭉 뭐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이렇게 받다가 일본은 1945년이고 대한민국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1948년. 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여성 참정권을 획득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시기는 언제냐면 5년 전에 아. 2015년. 우와. 아, 저 이거 기사 봤던 기억이 받았구나. 나요. 저 아직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 국회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무슨 의회 지방 뭐 이런 거에 여자 의원이 처음으로 나왔다 뭐 이거 기사 본 것 같아요. 아직도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아니요, 지금은 다 있어요. 그래요? 아, 이건 좀 번외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 참정권은 지금 없는 나라는 없다고 알고 있고 여성 참정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웃기지만 바티칸 시국은 여성 참정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니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남자만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티칸 시국은 대표자가 교황이잖아요. 네. 근데 교황님을 뽑는 선거는 바티칸 시국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추기경들, 콘클라베. 추기경들이요.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 근데 추기경은 기본적으로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티칸 시국에서는 바티칸 시국의 대표인 교황을 여자가 뽑을 수도 없고 여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참정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나라는 뭐 이런 약간 그 뭐지 넌센스 퀴즈 이런 거 했는데 바티칸 시국 그래서 뭐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네. 약간 넌센스. 네, 여기까지 일반 남성,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을 알아봤고요. 네. 잠깐 한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첫 번째 국민투표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에서 있었습니다. 세종시대. 역시 세종대왕님. 네. 1430년 3월 5일이었는데요. 1430년. 예. 세종대왕이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뜻을 묻기로 합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이었냐면 이제 국민 투표를 했어. 네. 당시 조선은 농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곡식으로 납부했어요. 네. 그 곡식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태조 이성계의 담합 손실법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관리들이 논밭에 나가가지고 곡식의 수확량을 조사해서 그 조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관리한테 이제 올해 농사 망쳤다고 좀 보고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뭐 뇌물을 찔러준다든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리가 어쨌든 그 곡식의 수확량을 조사해서 곡식이 뭐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고 곡식이 적으면 적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았고 그래서 세종이 만든 새로운 법이 이름이 공법인데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냐 기름진 땅이냐. 네. 그리고 이제 풍년이 올 수도 있고 흉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농사의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사실 왕이니까 그냥 뭐 시행하고 싶으면 시행할 수 있는데 세종이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기로 했고 1430년 3월 5일에 시작된 투표가 5개월 뒤인 8월 10일에 끝납니다. 아, 그럼 5개월 동안 그 일일이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5개월에 걸쳐서 물어본 거네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하루에 딱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라기보다는 관리들이 붓하고 종이 들고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물어본 거예요. 여론조사라고 해요. 여론조사. 인구조사 할 때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모두 17만 2,806명의 백성이 응답했는데 조선인 4명 중에 1명 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급하고 별로 관계없이 여자와 어린이, 노비와 천민은 투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자들 중에 네. 투표 결과는 찬성 98,571표. 그러니까 한 57%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해요. 찬성이 더 많았는데 세종은 바로 이 법을 시행하지 않았대요. 투표 결과를 보니까 남쪽에서 찬성이 많고 북쪽에서 반대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남쪽은 땅이 비옥해서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이제 조선의 주요 곡창지대잖아요. 네. 근데 북쪽의 함경도와 평안도는 이제 막 산이 많아서 수확량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북쪽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해서 세종은 바로 시행하지 않고 10년 정도 이 법을 정비한 다음에 먼저 경상도하고 전라도에서만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이 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투표하고 14년 뒤에 시행한 거예요. 근데 공법이라는 게 네.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공법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전에는 조선시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회 작황에 따라 세금을 이제 받았잖아요. 네. 많이 나온 해에는 많이 내고 적게 나온 해는 적게 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법이 자꾸 횡행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뇌물 주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공법은 아예 세금 양을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놓자고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땅이 좋은 땅이니까 작황이 아주 잘 나와도 요만큼만 받고 좀 못 나와도 이만큼 받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나름에는 토지 등급을 세분화시켜서 기본적으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북쪽 같은 이렇게 비옥하지 못한 정말 작황이 들쑥날쑥하는 특히 북쪽은 작황량이 적기도 하지만 들쑥날쑥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해놓고 하면 우리는 잘 못 나오는 때가 더 많으니까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남쪽에서는 우리는 풍년이 자주 드니까 정해놓으면 차라리 이득일 것 같아라고 생각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어떤 투표를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맞아. 쪽으로 표를 던지게 되어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한반도의 최초의 국민투표로 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참정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공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3조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기급 없이 일체 평등함. 그리고 5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음.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1919년 임시정부 때 남녀 모두 참정권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통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거네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정신을 계속 계승해서 그렇죠. 계승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정부는. 네. 그러니까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참정권을 인정했고요. 네. 48년 5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죠. 대한민국 최초의 투표. 그래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았고 이때 투표율이 무려 95%였다고 합니다. 와 역대 최고다. 네. 진짜 앞으로도 그 투표율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도. 95%라니. 그러니까요. 아마 해방도 됐고 투표권도 얻어서 너무 신나서 그러게. 관심이 많아서 했나 봐요. 신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는 직선제하고 간선제가 있는데 직선제도 하고 간선제도 다 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들이 간선제로 뽑혔던 네. 그리고 또 그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국민이 스스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수많은 전 세대들의 맞아요. 피를 흘리는 노력들이 있었죠. 그 다른 나라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올해 있어요. 네. 굉장히 미국은 특이한 대통령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선제예요. 직선제처럼 보이지만 간선제입니다. 맞아요. 그 국민들이 미국 대통령을 뽑을 때 미국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그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뽑게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냐면 미국의 의회가 두 개가 있죠. 상원, 하원 두 개의 의회가 있는데 상원은 50개 주에서 똑같이 2명씩 그래서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에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원 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은 어떤 주는 굉장히 많고 어떤 주는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하원은 총 435명이고 이렇게 해서 그 상원 하원 숫자를 합친 535명에다가 워싱턴 DC에 추가로 3명,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니까 3명 해서 미국 전체에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한테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나는 뭐 A 후보를 지지한다, 나는 B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투표장에 들어가면 어떤 데는 선거인단 그 사람의 이름이 써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선거인단과 대통령의 이름이 같이 써있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또 대통령의 이름만 써있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 사실 결국은 대통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아서 예를 들어 A 후보와 B 후보가 있다고 칠게요. 뭐 묵사발님과 판돌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묵사발님과 판도라님이 미국의 대선 후보인데 와우. 캘리포니아 주예요. 여기는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묵사발님하고 판도라님하고 투표를 했는데 묵사발님이 과반 이상을 득표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묵사발님이 뭐 60% 득표를 했고 판도라님이 40%를 득표했다. 그러면 대통령을 결국 뽑는 선거인단을 6대4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전체 55명을 다 가져갑니다. 몰빵. 몰빵. 몰빵제잖아요. 그쵸. 몰빵제. 이것 때문에 미국의 투표 결과는 끝까지 알 수 없다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위너 테이크스 올에서 승자 독식제죠. 네. 그러니까 그 주에서 나온 투표 비율대로 선거인단 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승자가 다 가져갑니다. 예외인 주가 2개가 있는데 뭐 메인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득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이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많은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못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 5번인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할 때 엄청 공을 들이는 주들이 있잖아요. 몇몇 개 주 여기를 얻으면 거의 뭐 나머지 주를 비등한 엄청난 그쵸. 숫자를 획득하는 뭐 이런. 2016년 대통령 선거가 그 힐러리하고 트럼프의 접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힐러리한테 더 많은 표를 줬지만 그랬죠.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더 많이 확보하면서 맞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엿장수님 말씀대로 어떤 주는 처음부터 이 주는 포기하고 버리자. 그래서 뭐 후보가 굉장히 신경 안 쓰는 주도 있고 굉장히 접전 지역에는 후보들이 많이 방문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유세를 많이 하게 되죠. 그냥 판돌림이 대통령하고 내가 부통령 할게요. 같이 해먹읍시다. 뭘 해먹을 생각을 해요. 네, 한 번 더 요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투표하지만 선거인단을 뽑는 거고요. 각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선거인단이 대통령 투표를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특이한 네. 선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선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볼게요. 일본 선거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선거할 때 번호하고 기호하고 이름이 같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헷갈리더라도 기호를 보고 찍으면 되고 이제 정당들이 윗번호를 얻기 위해서 이제 또 막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번을 얻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 1번 얻는 건 정권을 얻는다는 얘기죠. 근데 일본은 투표지에 우리는 객관식으로 돼 있어서 도장을 찍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후보자가 몇 번인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에다가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써놔야 돼요. 주관시. 그래서 일본 기표소에는 도장이 아니라 연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네. 일본 투표용지에는 그 선거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네. 연필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한문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 한자 복잡한데 잘못 쓰면 문제가 무효표지. 네, 헷갈리거나 잘못 쓰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구수 이런 거 잘못 써가지고 물수변인데 사람인변 쓰고 이러면 무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한자가 어려운 후보들은 그 등록할 때 한문이 아니라 그 히라가나 쉬운 일본 그 히라가나로 변경해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흑인들한테 문맹률 적용해서 했던 거랑 똑같네. 그런 셈이죠. 한자 잘 못 쓰는 사람들은 투표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허용하니까 뭐 어쨌든 보완할 방법은 없진 않네요. 자, 계속해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표지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네. 지금은 동그라미 안에 점복자라는 한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네네. 시계로 비유하면 시계가 6시, 시침은 아래, 그다음에 분침은 위, 그리고 초침이 4하고 5 사이에 있는 모양 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런 모양으로 있는데 요 도장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에 투표할 때는 동그랗고 길쭉한 물건으로 그냥 각자 했대요. 그래서 대나무를 쓰기도 하고 그 총알에서 그 남은 탄피로 하기도 하고 볼펜 꼭지 같은 거. 네. 뭐 거의 20년 동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그라미 찍을 수 있는 거면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난 게 투표를 하고서 종이를 접잖아요. 그러면 종이를 접다가 동그란 도장이 반대쪽에 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효표가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찍은 건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동그란 모양 안에다가 문양을 넣기로 시작합니다. 1992년에 사람 인자를 동그라미 안에 넣었대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 인자가 또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대칭으로 너무 의미 없잖아요. 거꾸로 의미가 데칼코마니처럼 없어서. 똑같이 찍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바꾼 게 지금의 전복자 모양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미묘하게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렇죠. 전복자를 넣으면 이제 혹시 투표용지를 접으면서 반대쪽에 묻더라도 이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한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자, 선거를 하면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선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거를 이겨서 권력을 내가 쟁취해야겠다.
여러 가지 부정선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투표 전에는 이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 70년대에 유세를 할 때 주민들을 모은 다음에 막걸리를 막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묵사발님 같은 분이 야 좋다 이거 누가 준 거야? 막 이렇게 되고 술에 취하고 막 야 이 후보 좋네 막 이러고 이제 칭찬하고 막 유세하고 돌아갈 때는 고무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에이씨 그거밖에 안 줘.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막걸리나 고무신도 좀 귀했으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반장 선거나 회장 선거 어렸을 때 할 때 떡 피자, 돌리고 치킨, 학용품 이런 거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타도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흑색 선전이라고도 네. 부르는데 음. 그 마타도어는 투우 경기에서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 마타도르에서 유래한 겁니다. 직역하면 죽이는 자라는 뜻이고요. 흑색 선전에서 흑색은 그러니까 이 어떤 주장이 출처나 근거를 알 수 없다는 의미의 흑색이에요. 깜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타도어는 칼을 숨기고 있다가 상대방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묵사발 후보가 있는데 상대방 진영에서 투표 이틀 전에 묵사발 후보로 보이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막 하면서 묵사발 후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영상을 막 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묵사발 후보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제 유권자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또 억울한 묵사발 후보는 진실을 밝히려고 막 항변하고 알리바이를 찾고 근거를 준비하는 동안 이미 선거날은 다가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투표일은 다가왔고 유권자들은 진실을 모른 채 의심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투표는 뭐 유령 투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아닌 사람을 뭐 미성년자, 행불자, 사망자도 선거인 명부에 올리고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한다거나. 대포통장처럼 사람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관권 선거라고 해서 선거 과정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투표할 때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뭐 군대에서 사전에 정신교육하는 거죠. 이 후보가 좋은 것 같다. 그다음 막 공개 기표, 너 네, 누구 뽑았냐 대놓고, 보여달라, 뭐 너 누구 뽑았어 이렇게 물어보고. 보는 앞에서 기표하게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개표할 때도 부정이 있었는데 그 피아노표라고 불리는 부정이 있었습니다. 개표원이 개표를 하다가 손가락에 몰래 인주를 묻힌 다음에 그 개표하면서 투표용지 빈 칸에다가 손가락으로 딱 지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 피아노 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피아노표라고 불렸고요. 피아노. 신기한 거 또 있습니다. 그 도장 잉크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잉크가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찍었을 때는 잉크가 보이는데 개표할 때 안 보이거나 검표를 할 때 흔적이 없어진 거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투표함 바꿔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많았죠. 이런 부정선거로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을 막을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하시고 그 투표의 개표 과정이 정확하게 잘 되는지 다들 열심히 감시합시다. 네, 끝까지 지켜봐야겠어요. 네, 투표 열심히 꼭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투표가 우리는 되게 쉽게 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일정 나이가 지나면 받는 거지 네. 뭐 찍고 놀러 가면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역사를 공부해보고 나니까 와 이게 정말 이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그 윗세대들이 그러게요. 정말 피를 흘리는 노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서 국민들의 뜻이 정치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투표나 선거는 우리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니까 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게 정말 다들 좀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맞아요. 투표하고 한잔 하시고. 네,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묵사발님께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2차 대전. 공개하셔도 되나요? 네, 뭐 어때요? 알겠습니다. 진짜 할 거예요. 그 2차 어려운 대전. 거, 주제를 진짜 할 거예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묵사발이 나타납니다.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후원금은 감사히 쓰겠습니다. 후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꾸 돈을 구독과 보내달래. 좋아요 해주세요.